안녕하세요. 거큐 K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로코코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끝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로코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바토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이냐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한다면은 그때 당시 이제 사람들이 좀 선호를 하고 있었던 루벤스 화파의 그 화사한 여러 가지 색상, 자 거기다가 티치아노의 이 특유의 시적인 흥취, 정치, 이거를 티치아노의 포에지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티치아노의 포에지를 적절하게 잘 섞어가지고 그 당시 귀족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바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곰브리치 책에서 나와 있는 책은 아닙니다. 곰브리치 책에서는 다른 바토의 다른 그림으로 소개를 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바토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그 그림 갖다 버리고 여기 있는 키테라 섬으로 출발이라는 이 그림으로 제가 대체를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가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겠는데, 이게 키테라 섬을 향해서 가는 건지 혹은 키테라 섬에 와가지고 잘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림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그림은 그야말로 로코코가 나타내고자 하는 여러 가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키테라 섬으로 출범이라고 했지만 이 키테라가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이쪽에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죠. 여기가 키테라 섬입니다. 그리스에서 좀 밑으로 내려가면 있는데 여기는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은 사랑의 여신이 누굽니까? 비너스죠. 비너스가 바로 이 키테라 섬 근방에서 태어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테라는 비너스의 섬, 즉 사랑의 섬이기도 한다는 걸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먼저 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작업을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가 뭐라고 속삭이고 있지만 여자도 그렇게 싫은 눈치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발전돼서 이쪽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사이가 좀 더 발전이 돼서 이렇게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데 기꺼이 여자가 자신의 손을 내어주고 있죠, 남자에게. 그리고 이쪽을 보신다면 좀 어떻습니까? 이제 사이가 좀 더 발전이 됐죠. 남자가 이제는 딱 대놓고 여자의 허리춤에다가 팔을 딱 끼고 자 가자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 세 사람이 다 동일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사이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사랑이 샘솟고 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더 가면서 점점 더 사이가 발전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띄어지고 있는데, 여기라든지 혹은 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남자가 여자를 주도했는데 이제는 여자가 남자의 팔짱을 딱 끼고 다정하게 얘기를 나눈다든지 혹은 자 가자 하고 이끌고 가는, 누나가 가자는 대로 가자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취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가 더 발전이 되고 있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귀족들이 꿈꾸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신다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조각상이 있는데 이 조각상이 바로 비너스 조각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키테라가 바로 비너스의 섬이에요. 사랑의 섬이라 이겁니다. 당연히 그 사랑의 섬의 심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비너스의 조각상이 여기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화살과 화살통이 놓여져 있는데 이건 바로 이제 비너스의 아들인 큐피드가 여기다 화살하고 화살통을 놔두고 있는 겁니다. 즉 뭔가 얘네들한테 화살을 쏴가지고 사랑이 꽃피울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딱 꽃들이 이 비너스 위로 싹 올라가면서 만개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사랑이 꽃핀다는 소리입니다. 얘네들의 사랑이 여기 있는 사람들의 사랑이 샘솟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봐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남녀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선이 굵고 아주 풍만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있는 등장인물들이 보면은 선이 죄다 얇고 뭔가 여리여리하죠. 그리고 여기 색깔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파스텔 톤의 느낌, 화사한 그런 경쾌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바로크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 위에 있는 푸생의 모습을 보세요. 푸생이라든지 혹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카르치 같은 경우에는 이 양반을 다 어디 화가했습니까? 바로
바로크 양식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바토의 그림하고 그리고 이 두 아저씨들의 그림을 본다면은 그림이 너무나 다르죠. 푸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림이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스키피오 아닙니까? 스키피오가 이 노예가 된 이 여인이 약혼자가 있다는 걸 알고 그냥 명예롭게 아 그래 넌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내가 풀어나게 해주마 하면서 약혼자 여기 있는 약혼자에게 넘겨주는 그런 명예로운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뭐랄까 이 남자의 명예 혹은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명예 혹은 이런 진지한 모습 그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카라치 그림은 어떻습니까? 이 성모 마리아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딱 죽은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는데 너무나도 엄숙하고 진지한 그런 모습이 되겠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세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렇게 뭐 헬스를 한 것처럼 근육이 이게 이렇겠습니까? 근데 이 바로크 양식은 이렇게 근육질의 남성을 집어넣는다든지 혹은 여기 있는 이 성모 마리아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뭔가 우아하고 뭔가 고귀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바로크 미술은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어떠한 그 종교적인 진지함이라든지 혹은 뭔가 명예라든지 무거운 주제 이런 것들을 이게 배척하고 자신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평화롭게 즐기고 뭔가 이 쾌락적인 모습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추구했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로코코 미술이에요. 자, 다음으로 가서 바토의 그림을 하나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바토의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제르생의 간판이라는 그림은 나름 좀 유명하고 그리고 의미가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그림은 뭔가 귀족들의 이상향이라든지 이 귀족들이 전원 속에서 이 연인과 밀회를 즐기는 그런 모습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때 당시 귀족들 그리고 부르주아의 일반적인 생활상을 보여준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토가 이 그림을 그리기 바로 전에 자신의 몸이 좀 안 좋아지니까 요양 차원에서 영국에 갔다가 몸이 안 좋아져요. 더 안 좋아져가지고 그냥 재빨리 프랑스로 귀국을 했는데 때마침 이 바토의 친구 중에 제레생이라고 이 화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파는 사람이요. 근데 이 양반이 자신의 2호점을 하나 내게 돼가지고 거기 간판 그림을 그려달라고 좀 요청을 해서 이 바토가 그림을 그려줍니다. 간판 그림을 그려주는데 그게 바로 여기 제르생의 간판이라는 이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 그림을 보면 뒤쪽으로 여러 가지 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 바토가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루벤스하고 티치아노 아니었습니까? 자, 거기서 한 명 더 나아가서 반다이크가 있었는데 반다이크가 누굽니까? 바로 루벤스의 제자였죠. 즉 그런 화풍을 추구했었다 이거예요, 바토가. 그래서 이 다 반다이크라든지 혹은 루벤스라든지 티치아노의 그림들이 여기에 가득 자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를 봤을 때 좀 어두워 보이긴 하지만 뭐 색깔이 여전히 어떻습니까? 파스텔톤 느낌이 나는 그러한 은은한 색깔 그죠? 그런 걸 취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여기를 봐주세요. 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한 남자가 지금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딱 밀봉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죠. 여기 초상화 속의 주인공은 바로 루이 14세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시대는 루이 14세가 죽고 루이 15세의 시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러 가지로 취향도 변화하게 되니까 이제 루이 14세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암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한번 보시면은 뭔가 좀 약간 건강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의 남자가 그려져 있는데 이 남자가 지금 옆에 있는 여성 고객을 이렇게 좀 안내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남자가 바로 바토가 본인의 모습을 그린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모습을 집어넣은 거죠.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성 고객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는 이 로코코 미술을 주도한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귀족 여성들, 지체 높은 여성들이 바로 이 로코코 미술을 이끌어갔어요. 그리고 그 여성들의 중심에는 루이 15세의 애첩이라고 할 수 있는 퐁파드르 부인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퐁파드르, 즉 마담 드 퐁파드르가 되겠는데 이 퐁파드르에 대해서는 한번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퐁파드르 부인은 뭐 이렇게 이름만 들어서는 뭐 귀족 태생인 것 같지만 사실 귀족 태생은 아니고요. 원래는 잔 앙투아네트라고 이 평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어느 정도 좀 재력을 갖추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이렇게 좀 말하는 게 그런데 이 어머니가 뭔가 사교계에 좀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막 좀 뭔가 지쳐놓고
아주 뭐 잘생기고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남자한테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뭐 그 남자하고 뭔가 관계도 맺으면서 얻어낼 것도 얻는 뭐 그런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웃겨 골 때리게도 이 퐁파드르 즉 이 앙투아네트의 아버지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앙투아네트를 낳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사교적인 생활, 사교계의 생활을 계속 이어나갔다 이거예요. 뭐 말하자면 이게 뭐 콩가루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좀 흔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남편도 그걸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아내가 지체높은 사람하고 이렇게 뭔가 사귀면서 연줄이 닿으면 그 연줄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렇게 뭐 출세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싫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앙투아네트 즉 이 퐁파두르의 어머니를 후원해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주 지 높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딱 이 퐁파두르를 보고 앙투아네트를 보고 어우 예쁘고 뭐 그러니까 얘 좀 키워서 좀 내 조카한테 좀 시집을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따로 저택도 딱 집도 마련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퐁파두르를 이 앙투아네트를 살게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선생님도 붙여줍니다. 선생님도 붙여줘가지고 이제 뭐 교양도 쌓고 그리고 춤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해가지고 뭔가 사교적인 이 기술에 있어서는 아주 뛰어난 자신만의 이 재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 앙투아네트가요. 그리고 결국은 그 후원자의 조카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보석 같은 존재니까 어디 있든 간에 빛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당시에 이 권력자였던 왕이었던 루이 15세의 눈에도 딱 들어가게 되는 이 루이 15세의 레이더에 포착이 되는 거고 루이 15세도 당연히 얘를 보자마자 한눈에 그냥 딱 뿅 간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 앙투아네트가 자신의 남편하고 이혼을 한 다음에 그리고 루이 15세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자신이 이제 귀족이 아니니까 앙투아네트라는 걸 딱 갖다 버리고 퐁파두르라는 이 칭호를 귀족의 칭호를 돈을 주고 사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퐁파두르 부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퐁파두르는 이 퐁파두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지치 높은 이제 귀족의 여성들은 다 그랬지만 그 당시 유명한 문인이라든지 혹은 예술가들 막 이런 사람들 자신의 이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다과도 즐기고 식사도 하면서 시 낭송도 하고 그리고 이 예술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거입니다. 자, 그게 바로 이 오늘날 흔히 말하는 살롱 문화라는 것의 근간이 되는 거죠. 이 살롱 문화가 바로 여기서 탄생한 게 된 겁니다. 이 살롱 문화가 말하자면은 이 로코코 미술이 꽃 피울 수 있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거고 거기에 중심은 이 퐁파두르 부인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퐁파두르 부인을 잠깐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자, 다시 그림으로 와서 이번에는 한번 이쪽으로 한번 갑시다. 자, 이쪽으로 가면은 한 남자가 지금 고객한테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 남자가 바로 이제 재래생이 되는 거고요. 여기 그림도 보시면은 뭔가 이제 로코코적인 모습이 보이는 전원적인 모습이 보이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한 여인이 지금 여기에 있는 고객들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여인이 바로 이제 재래생의 아내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남자 두 명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남자 두 명은 귀족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귀족이 아니라 원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큰 부를 쌓아가지고 큰 어떤 돈과 그리고 지위를 갖추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부르주아가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부르주아의 위상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 될 수 있겠는데 원래 이 부르주아 계급은 이때 들어가지고 좀 더 크게 성장하긴 했지만 루이 14세 때 결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루이 14세가 귀족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으니까 귀족들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 능력을 갖춘 평민들을 육성을 했다 이건다. 그리고 걔네들이 나중에 돈도 벌고 뭔가 힘을 갖추고 그리고 뭔가 많이 배움으로써 교양을 쌓고 그럼으로써 부르주아 계급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거 아이러니하게도 얘네들이 크게 성장을 해서 이 왕정을 타도하게 되는 프랑스 대혁명의 주도적인 세력이 되는 거죠. 이 역사의 아이러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정리하자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 귀족들 혹은 부르주아들 흔히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앙시엥 레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앙시엥 레짐이 뭡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사회를 주도하고 있었던 귀족층 이런 사람들을 앙시엥 레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앙시엥 레짐들의 일반적인 생활상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귀중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 곰브리치가 이 자신의 책에다가 그러더라고요. 이 바토의 그림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슬픈 기운이 감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글쎄요. 이 바토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폐결핵으로 3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토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은 죄다 뭔가 귀족들 혹은 부르주아들의 화려하고 사치하고 막 그런 모습을 그렸지만 이 바토 본인은 그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해요. 뭔가 뭐 어떤 큰 모임이라든지 뭐 사교적인 모임보다는 혼자 이렇게 식사를 하고 혼자 생활하고 혼자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걸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뒷배경을 이 공부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 그림 속에서 슬픈 기운이 감돈다라고 말을 한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배경을 모른다고 하면은 뭐 이런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뭐 슬픈 기운이 감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뭐 슬픈 기운이 감돌고 뭐 그런 거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뭔가 서정적인 모습, 이 티치아노 특유의 뭔가 시적인 정치, 뭐 말하자면 그런 거는 좀 느낄 수 있겠지만 슬픔이 감돌고 뭐 그런 거는 저는 사실 감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느끼는 바가 다 다르니까요. 마찬가지로 로코코의 유명한 화가 중에 하나인 이제 부쉐가 되겠는데 프랑스와 부쉐가 되겠죠. 이 부쉐가 그린 이제 루이즈 오머퍼라는 사람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루이즈 오머퍼는 얘도 좀 루이 15세하고 뭔가 썸이 있었는데 얘는 15살 때부터 이 루이 15세의 눈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관계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딱 지켜보고 있는, 이거는 뭐 썰인데 이걸 지켜보고 있던 이제 퐁파두르가 아무래도 이게 눈꼴이신 거지. 계속 지켜봐주기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이 루이즈 오머퍼를 정신병동에 집어넣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행히도 이제 뭐 거기 정신병동에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귀족하고 결혼을 해서 뭐 살았다는 말이 있는데 뭐 진짜로 이 퐁파두르가 얘를 집어넣는지 안 집어넣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뭐 썰이니까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은 뒤에 있는 여기 있는 배경은 벽지의 배경을 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알려드리는 로카유라고 있지 않습니까? 조개 장식인데 주변에 이렇게 덩굴처럼 딱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벽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소용돌이 파도 모양처럼 딱 말려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뭐 섬세하게 이 나무에 장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그림이 좀 어두워서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도 뭐라고 할까 나무줄기가 이렇게 덩굴이 말려 있는 것처럼 둥글둥글하게 파도처럼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곡선으로 표현이 됐다 이겁니다. 뭔가 로코코적인 그런 모습이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쾌하고 화사한 파슬톤, 전형적인 로코코의 그러한 색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인의 모습을 봐도 여인이 뭔가 강인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리여리하고 그리고 뭐 선이 얇은 그런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런 여인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거죠. 여러분들 여기 현재 나와 있는 두 점의 그림은 저하고 한번 예전에 봤던 거죠. 왼쪽에 있는 거는 카라바조의 그림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루벤스의 그림이 되겠는데 카라바조의 그림을 먼저 본다면 어떻습니까? 유디티가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딱 따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데 아주 그냥 강인한 그런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로코코 스타일의 그림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루벤스의 그림인데 이 루벤스의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름답긴 해요. 그리고 생기발랄하죠. 하지만 이 여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리여리하고 선이 얇은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도 육감적인 그런 여인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로코코에서 추구하는 그런 모습과는 좀 괴리가 있는 거죠. 다시 이 그림으로 와서 본다면은 뭐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본 여인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바로 이러한 여리여리하고 그리고 선이 얇은 이런 여인의 모습이야말로 로코코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로코코 화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라고나르의 그림이 유명한 그네가 그려져 있는데 아주 거의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프라고나르는 말하자면 이 로코코 그림을 마지막으로 그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로코코 그림을 완성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프라고나르가 이제 유명세를 떨칠 때쯤에는 이미 이제 계몽주의 사상이 딱 이제 힘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계몽주의자들은 이 귀족들의 사치스럽고 방종한 모습을 너무나 싫었습니다. 고삐 풀린 모습을 싫어하고 혐오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주제로 이 그림을 그린 이 프라고나르의 그림을 별로 안 좋아했죠. 그리고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도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라고나르는 이 그림과 함께 잊혀지게 됩니다. 뭐 운이 좋아서 이 사람은 프랑스 대혁명의 칼날에서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뒤에 나오겠지만 신고전주의 기수라고 할 수 있는 자쿠르이 다비드하고 친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쿠르이 다비드가 이 프라고나르의 목숨이 달아나지 않도록 좀 여러 가지로 백방으로 노력을 한 덕분에 목숨은 건지게 됩니다. 하지만 뭐 나중에 잊혀지게 되죠. 자, 어쨌든 간에 다시 이제 우린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이 그림은 원래는 프라고나르가 그릴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 그림을 이제 후원한 사람이 프랑스와 두아이앙이라는 화가에게 이걸 의뢰를 했었는데 이게 내용이 자신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애첩을 이 그림 속에 담아달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두아이앙의 입장에서는 이게 왠지 그리기가 떨떠름한 거예요. 뭔가 너무 불륜적이고 너무 비도덕적이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절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프라고나르한테 차례가 왔죠. 그래서 프라고나르가 그린 건데, 처음에 근데 프라고나르도 이걸 고지것대로 그린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노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원래 이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성직자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달라고 했었습니다. 성직자와 그리고 그네 타고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내용이 그렇잖아요. 성직자가 좀 약간 그 썸을 타는 그런 내용을 그려버리면은 프라고나르도 약간 좀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노인의 모습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이 내용을 보자면은 일단은 가운데에 딱 여인이 아름다운 뭐 모습을 하고 있는 여인이 이제 그네를 타고 있고, 경쾌한 모습이 여기서도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경쾌하게 그네를 타고 있는데 신발이 싹 벗겨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포착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노인인데 이 노인이 딱 그네를 이렇게 딱딱 밀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뭐 해석에 따라서는 이 노인이 이 여인의 남편이라는 말도 있는데, 만약에 남편이라면 이건 정말 비극적인 그림이자 너무나 불쌍한 그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시면 젊은 남자가 지금 몰래 숨어가지고 이 여인을 엿보고 있죠. 이 여인도 젊은 이 남자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경쾌하게 딱 가면서 다리를 딱 벌려가지고 일부러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 여인들이 속에 있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속옷을 잘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스윙을 하면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밑에 있는 남자가 이 여인의 안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거죠. 즉,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보통 사이가 아니라 바로 내연의 관계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구석에 있는 이 사람이 진짜 남편이라면은 정말 상상하기도 쉬운 그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조그만 강아지가 막 짖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뭐 너무 조그만해서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제가 확대를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데 확대를 해도 사실 잘 구분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요쪽에 남자가 있으니까 강아지가 왕왕왕 짖어가지고 뭔가를 알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불쌍하게도 뒤에 있는 이 노인은 여전히 그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쪽에 보시면은 푸티의 조각상인데, 지금 푸티가 뭐하고 있습니까? 쉬 이러고 있죠. 걔가 지금 멍멍이가 댕댕이가 막 짖고 있으니까 조용하라 이거입니다. 즉,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 미래의 관계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너 입 닥치고 있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습은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좀 더 이제 확대된 모습으로 우리 볼 수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아주 무성한 잎들이 달려있고 가지가 막 굽이치고 아주 무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아무래도 무성한 잎과 이런 모습들은 뭔가 생식력 혹은 번성 뭐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 사랑이 꽃피고 있다는 걸,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주 파스텔톤, 경쾌한 파스텔톤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본 바토의 그림이라든지 혹은 불시의 그림도 화려하고 화사하고 그랬지만, 여기 와서는 그 화사함이 더 더해져가지고 눈이 부실 것 같은 그런, 좀 과장을 한다면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이 프라고나르는 이 로코코를 마무리하고 완성을 하는 그러한 화가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저하고 오늘 로코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